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김정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이제 닷새를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5월이고 하늘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구석 무겁습니다. 광주 때문인데요. 유독 올해에는 광주에 대한 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물론이고 분노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도 그렇지만 이종명 의원의 망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군인 출신인데 그냥 군인도 아니고 슈퍼히어로급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군인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한다.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무섭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10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상식, 이 정도의 자질을 가진 인물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네, 이종명 의원 군인 출신의 영웅으로 유명하죠. 수색 대대장 시절이었던 지난 2000년 비무장지대에서 후임 대대장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었던 인물입니다. 네, 이 사고 이후에 살신 성인을 실천한 그야말로 참 군인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2016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20대 국회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군 내부에서는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상을 줬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취재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이 의원이 어떻게 참 군인으로 알려지게 되는지 당시 군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저희가 지뢰 사고를 재구성해봤습니다. 2000년 6월 27일 오전 9시쯤 판문점 동쪽으로 5km 지점 비무장지대. 육군 1사단 수색대대원 20명이 최전방 지역 정찰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찰엔 특별히 수색대대장 이종명 중령과 후임대대장 설동섭 중령도 참가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 다다른 오전 10시 40분쯤 폭음과 함께 앞서가던 설중령이 쓰러졌습니다. 업무 인수를 받던 후임 대대장이 1950년대 매설된 대인지뢰를 밟은 겁니다. 이종명 중령은 병사들의 접근을 막은 뒤 지형을 잘 아는 자신이 구조하겠다며 쓰러진 설중령에게 혼자 다가갔고 잠시 뒤에 또 한 번의 폭음. 이중령 역시 지뢰를 밟고 쓰러졌습니다. 이중령은 두 다리를 잃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위험하니 오지 말라며 자신에게 접근하려던 병사들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철모와 소총을 끌어안은 채 혼자 힘으로 기어서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었습니다. 육군은 이중령이 군인 정신의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부각했습니다. 탈신 성인의 군인 정신을 발휘해 준 데 대해서 전 육군이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중령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군은 사고 당시 이종명 중령의 대처를 군가로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군가 제목은 위험하니 내가 간다. 육군 1사단 주둔지인 경기도 파주시에는 이중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살신 성인탑도 세워졌습니다. 퇴원 이후 군사대학 교관으로 재직하던 중 상위 군인으로는 첫 대령 진급자가 된 이종명 대대장은 2015년 육군 참모총장이 주관한 성대한 전역식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전역 직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이어 2016년 초에는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영웅, 말 그대로 슈퍼맨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야말로 박수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수만 받은 게 아닙니다. 표창에 대통령,
훈장, 거기다 탑을 세우고 군가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뮤지컬도 만들어줬고요. 네, 그런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요, 이 지뢰 사고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수색 정찰이 강행이 됐고요. 그리고 두 대대장이 수색로를 벗어났다가 사고가 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수색로를 벗어난 정황이 있었다고요? 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의문이어서 그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군 내부에서는 기념 촬영을 하러 들어갔다. 예? 또 더덕을 캐러 들어간 거 아니냐. 뭐 더덕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담력 테스트를 하러 들어갔다. 이런 믿기 힘든 어떤 의문까지 말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 스트레이트가 몇 가지 의문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뢰 사고 당시 1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했던 대원은 사고 당일은 수색 정찰에 적합한 날씨가 아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했다는 겁니다. 원래 안개 끼면 수색을 안 들어가거든요. 서로 피하고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안개 심하게 낀 날은 그 위험하기도 하고 지뢰지대 그 길 작전로도 차를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 안개 낀 날은 수색을 나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수색 정찰은 강행됐습니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시계가 불량하고 뭐 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그또저 들어가가지고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부지 취입을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거지. 수색대대장 이종명 중령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령이 그 다 내려오고 이러더라도 그 현장 지휘관 다시 말해서 수색대대장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병력을 DMRC 안에 넣고 말고 하는 그 결정권은 해당 그 작전 그 지휘관인 대대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더 큰 의혹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사고 당일 헌병감실이 작성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육군 참모총장 등 육군본부 고위 간부들에게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지뢰 사고 장소가 이상합니다. MDL 즉 군사분계선 작전로 부근 앞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전로가 아닌 곳에서 지뢰를 밟았다는 뜻, 즉 작전로를 벗어났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수색 정찰에서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은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입니다. 야, 앞에 밟은 자리 밟아. 밟은 자리만 밟아라. 이탈하지 마라. 이거를 노래를 불러요. 이 일대는 확인된 수색로가 아닌 곳은 말 그대로 지뢰밭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철저하게 개인 행동은 안 된다. 그런데 내가 그 사건을 모니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대대장이 이탈을 했어요. 군 당국도 두 대대장이 정해진 작전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국방장관에게는 좀 더 자세한 사고 지점이 보고됩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사고 장소를 작전도로 끝부분에서 미개척된 약 3m 지점이라고 명시합니다. 적어도 3m 정도 작전로를 벗어나 지뢰밭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군 보고서에 지뢰 폭발 지점과 안전지대까지 거리가 20m 정도로 표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멀리 이탈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사단 상급 부대인 1군단이 사고 다음 날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이 보고서는 군사분계선 앞 목표 지점, 즉 수색로의 마지막 지점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색로를 따라 이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종명 대대장이 병력을 후방 목표 지점에 대기시켜 놓은 채 장교 2명만 대동하고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올라간 경우 군 조사단은 수풀이 많아 식별이 곤란해 정확한 폭발 지점을 찾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수색로 밖 지뢰밭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지뢰 사고 조사 상황 전반을 들여다본 헌병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보고서상의 식별 곤란이란 표현은 수색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동조사 참여한 사람들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 넣는 거야. 여기가 개설된 통로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거든. 개설된 통로에서부터 사고 장소는 짜리 자풀로 식별이 제한됐다는 결국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했을 것으로 봐요. 군의 보고서대로라면 당시 이종명 대대장은 왜 후임 대대장과 함께 수색로를 이탈해 위험을 자초했던 것일까? 당시 대대장 이종명 의원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먼저 여러 명의 군 관계자들이 제기한 기념사진 촬영 의혹. 인증계라도 기념사진 촬영하러 들어갔다 그러겠지. 이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고 관련해서. 그런 왜곡된 잘못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군사분계선 가까이 대대장 2명과 중대장 등 3명만 따로 이동한 건 전방을 더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사고 지점도 정해진 수색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가 수색로 상이었습니까? 수색로 상이었어. 그 이동하신 그 경로는 개척된 수색로였습니다. 예, 우리가 네. 그 수색로를 남한에도 네. 한 대여섯 번 이상 정찰을 했던 장소예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소대장의 말은 다릅니다. 사고 위치는 처음 가본 곳, 즉 통상적인 수색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수색로 상의 위치였나요? 아니면 수색로를 좀 벗어난 곳이었나요? 그거는 거기는 제가 안 들어가 본 지역입니다. 그 구조를 하셨던 장소는요?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보다 오히려 현장 지형에 익숙한 소대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MDL까지도 개척된 그게 수색로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그럼 그게 수색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두 대대장이 정해진 통로를 벗어나 사고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뚜렷해진 상황. 결국 전임자가 후임자를 아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간 거야. 정확하게 개척된 통로가 아닌 곳으로 후임자를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지금 ABC가 없는 거야. 군이 당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군 역사상 수색 대대장 전후임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둘 다 발목이 다 잘렸다는 거는 전무후무한 얘기고 이게 군대야? 전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문책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던 상황들이거든. 정말 이상하네요. 군 보고서를 보면은 정말로 수색로를 벗어났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군요. 많이 이상하죠. DMZ 저 지역에서는 있는 길로만 다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색로를 새로 개척하는 상황도 아니고 작전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고 처리 과정을 내밀하게 지켜본 헌병 고위 관계자는 이종명 당시 대대장이 명백한 징계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뢰 사고에 대한 군과 이종명 의원의 설명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는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사고 발생 석 달 뒤 입원 중이었던 이종명 대대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 대대장은 먼저 지뢰를 밟은 설동섭 중령도 자신의 힘으로 기어서 지뢰지대를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설중령이 따른 결과였다는 것. 포복으로 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병들인데까지 갔죠.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후임 대대장하고 중대장도 나도 나왔으니까 너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병력들 들어가서 구출하러 들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해서 다 나오게 됐죠. 자신을 포함해 다친 장교들이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후임 대대장 그리고 중령님 외에는 아무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현장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과연 사실일까? 사고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전직 군 수사관을 만나 확인했습니다. 그는 후임 대대장 설동섭 중령은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지뢰를 밟고 쓰러진 설중령에게 다가오던 이종명 대대장이 지뢰를 또 밟았는데 이때 튄 파편에 설중령이 이번엔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설명입니다.
2차적으로 설정 중량이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그 기계가 크지니까 일부가 쓰러지면 설정 중량이 후리쳐서 이렇게 반전이 조금 쓰러지 충격이 덜했지 그러면. 2차 충격을 받았던. 그래서 이정명 중량은 반드시 잘리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 소송 중량은 이런 거 상태가 안 좋아서 말도 제대로 말 좀. 지뢰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다른 지뢰 위험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건 철칙. 결국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설중령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사람은 사고 지점 40m 뒤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던 소대장이었습니다. 지뢰 탐지기에서 이제 쇠가 탐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병사를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서 활동소 중령을 데리고 나왔어요. 수소문 끝에 현장에 있었던 다른 소대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연 이 소대원은 구조 과정에서 소대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은 소대장이 다 했다는 대금 찍으면서 들어가서 대장을 끌고 나왔다. 뭐 이 얘기부터 끌고 나와서 이제 지혈뿐만 아니라 지휘 같은 거를 하지 않았나. 사고 당시 대대장들의 위치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사고 지역에 처음 와본 후임 대대장 설동섭 중령이 맨 앞에서 지뢰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설 중령 바로 옆에 있었던 중대장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그 설동섭 중령님하고 그 제일 앞에서 그 관측을 하고 계셨던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서 접근하였다가 사고 발생하였다 함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네. 이 때문에 이종명 중령이 왜 지리도 잘 모르는 후임 대대장을 앞세웠는지 이상하다는 지적이 사고 직후부터 군내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장선 사람은 자신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내가 제일 앞에 가고 그다음에 중대장이 가고 술중이 맨 뒤에 따라갔고 돌아 나오는 게 술중이 맨 앞에 나오고 내가 맨 뒤에 나온 거죠. 그리고 육순으로 나오는데 설중령이 맨 앞장서서. 그때 술중님이 죄를 받고. 이 말이 맞다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 보고서를 보면 설중령이 지뢰를 밟은 직후 이종명 중령이 후방의 소대원들에게 급히 돌아와 위험하니 내가 가서 구출하겠다고 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명 대대장은 자신의 앞에서 다리를 잃고 피를 흘리는 전우들을 지나쳐 위험 지역을 혼자 빠져나왔고 이후 다시 설중령을 구하러 들어갔다 지뢰를 밟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도를 보면은 설중령과 박대리가 앞서 가 있던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 그 조사 보고서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그 조사 보고는 잘못됐어요.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고서를 직접 보여주자 사고 장소 등을 포함해 군의 공식 조사 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 전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바로 이제 이거는 이 상황 자체도 저는 이 약도도 제가 본 적이 없고 저한테 이렇게 진술을 받아가지고 한 적도 없고요. MD를 거의 선상일 거예요. 선상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 나오면서 일어난 사고예요. 의원님, 이게 그럼 조사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군단에서 실시한 조사인데 이게 왜 그럼 이게 오구합된 조사가? 이종명 의원의 인터뷰는 좀 충격적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적도 없고 보고서 내용이 다 틀렸다. 그럼 이 보고서 때문에 그 상도 받고 훈장도 받았을 텐데 그럼 그건 뭐죠? 그렇죠. 사고 지점도 그렇고요. 사고 대처한 내용도 그렇고 이 의원하고 군 보고서가 여러 군데가 엇갈려요. 너무 많이 엇갈려요. 네, 설사 이 의원의 말이 맞다고 쳐도요. 그 정상적인 수색로에서 이동을 하다가 지뢰가 2번이나 터졌으면 그 제대로 지뢰를 제거하지 못한, 그러니까 수색로를 개척하지 못한 책임이 일단 있는 거고요. 이탈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군은 왜 굳이
이 이중령에게 상을 준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00년 6월 지뢰 사고가 있기 직전까지 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종명이라는 영웅이 등장했고 군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뢰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오전에 작성된 상급부대 1군단의 합동조사 보고서.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최초 보고서와 비교할 때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더해졌을까? 먼저 사고 현장 확인 부분. 사고 후 현후임 대대장이 포복으로 나옴. 폭발상을 입은 상태에서 안전지대로 이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대장이 설중령을 구출했다는 당시 소대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이어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고 경위가 주로 담기는 보통의 사고 보고서와 달리 당시 상황을 이종명 대대장의 살신성인으로 규정한 겁니다. 또 헬기에 오르면서 부대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책임감이 강한 지휘관으로서 모범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묘사했습니다. 서울 국방부 기자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1군단 등 현장 부대 담당자들이 브리핑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인 만큼 비판받을 것이 뻔해 군 내부에서 서로에게 브리핑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할 수도 있고 DMZ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합참이 관할입니다. 인사를 책임지는 육군이 할 수도 있어요. 세 군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설명하다 보면 또 깨질 테니까 책임지기 싫다고 모든 걸 다 사당 군단에 밀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색대대장의 살신성인이 부하 2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려냈다. 두 대대장, 특히 이종명 대대장의 초인적 영웅담은 국방부발 기사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 설명하니까 기자들도 분위기가 좀 뭐랄까 약간 울컥했어요. 기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방향이 다른데 토의해 볼 테니 잠깐만 나가 계세요. 그래서 잠깐 나가 있었어요. 한 10여 분 있다가 좋습니다. 설명한 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때만 해도 국방부가 각사에서 약간 고참급이 나오는 제 기자실이요. 그래서 야 그저 다쳤는데 좀 너무 조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 화약이나 화기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이 다쳤다면 가급적이면 뭐 동정적으로 좀 써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건 뭐 틀림없는 얘기야. 얼마 후 진상을 파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기사를 쓰면서는 전후회라 해가지고 그렇게 썼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육군에서 그러더라고. 이건 뭐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그때는 뭐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나가서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진정한 참군인, 영웅으로서 이종명 대대장의 위상은 확고해졌습니다. 육군은 이종명 대대장의 영웅담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마인을 제작했습니다. 제목 마인은 지뢰라는 뜻.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희 말이 바뀌셔야 합니다. 위험하니까 내가 간다. 한 놈이라도 움직이는 날에는 나한테 먼저 죽는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육 영상도 전군에 배포됐습니다. 오직 군복을 입은 채 죽어가기를 소망했고 땀에 자른 군복을 여미며 이 땅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겠노라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아왔던 굳은 맹세. 인수인 간다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위험하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보내들 만들어 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엽기적으로 오버한 거지 시키면은 안전사고지. 지뢰 사고가 있던 2000년 6월. 이 무렵 군은 온갖 사건 사고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공군 장교가 10억 원이 넘는 부대 공금을 횡령해 외국으로 도주했고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린다 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이 부하장교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엽기적인 범죄까지.
육군 동원부대 사단장인 송모 준장은 지난 7일 밤 시중의 대대장 부인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군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던 바로 그 시점, 이종명이라는 초인적 영웅이 등장했고 군은 위기 국면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종명 사건 나면서 군대로 보면 사기가 좀 업된 건 있죠. 지휘관들도 다행이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격려도 하고 그랬죠. 미담이 아닌 대형 사고로 처리가 됐다면 어땠을까? 현 대대장과 후임 대대장이 함께 지뢰를 밟는 초유의 사고로 줄줄이 군복을 벗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해가지고 절치의 지휘력 공백을 만든 1사단 수색대대가 어떻게 무례가 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사고가 났고 이종명은 철저히 실패한 지휘관이라고 병사들이 와서 구했어. 이종명 대대장의 직속 상관 송영근 1사단장도 지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송영근 사단장은 이후 기무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하다가 전역한 뒤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종명 대대장이 영웅이 되면서 군 수뇌부, 부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게 결정적인 행운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군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국방 수뇌부들의 농단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 총체적인 군기관이고 그 사건의 승패한 것으로 나는 봐요. 야, 이쯤 되면 영웅이 탄생한 게 아니라 영웅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예비역 중장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고요.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은 군이 정직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군인 이종명은 군 복무 중에 불행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군인은 영웅으로 변모하고 국회의원으로 변신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국민을 향해 5.18 유족을 향해 방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김정인 기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부풀려지거나 만들어진 영웅이 아닌 진짜 영웅들.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훈장을 받은 분이 알고 보니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밀정 노릇까지 했다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더 심각하고 끔찍합니다. 단순히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광복 이후,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은 후에 친일파에게 목숨을 빼앗긴 독립운동가들의 얘기 준비했습니다. 공사로 온통 헤집어진 산에서 백발 노인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나쁜데 왔어요? 이렇게 났어? 선생님, 어떻게 뭘 찾으시는 거예요? 산소가 훼손됐어 지금. 아유, 선생님, 저희 내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없이 미끄러지면서 이 노인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고 홍가륵 선생의 유해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제 묻혀 계시는 게 내 아버지. 아버님이요? 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이제 내가 크면서 자주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너는 아버지 유해를 찾아라. 일제강점기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했던 의열단 단원 홍가륵 선생. 건국훈장 애족장이 주서된 독립운동가입니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호된 고초를 겪은 식민지 청년은 감격적인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번엔 해방된 조국에서 좌익 사상범으로 몰렸습니다. 형무소로 끌려간 홍 선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장골 거기서 이제 지금 어느 한 분이 살아나와서 홍가륵 선생님 거기서 이렇게 사망하셨으니까 빨리 시신을 수습하라고 나 혼자서 누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청주를 혼자 벙어리 낸 가서 말듯이 그때는 그렇게 맘 놓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공산당이라 그러니까.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형무소에 수감됐던 사상범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홍가륵 선생을 비롯해 청주 형무소에 수감됐던 이들도 청주의 깊은 산속에서 모조리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 오면 용수를 베끼고 이 수갑을 이렇게 채운 데다 일렬로 청어드릅처럼 쭉 묶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죽였는데 관정리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여기 들어와서는 왜 그랬는지 수갑을 풀어놓고 도망을 가라고. 그러고서는 등 뒤에서 그냥 막 쏴가지고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홍가륵 선생의 막내 아들 홍우영 씨. 해방 이후에도 뿔뿔이 흩어져 힘겹게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독립운동가의 아들, 딸들. 어머니.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 따로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모아 만든 가족 사진은 서럽고 고됐던 삶의 흔적입니다. 광주 고아원에서 고아원에서 찍으신 우리 누님이 보고 싶다고 사진 한 장 찍어 보낼 수 있으면 찍어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가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요. 몰랐는데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아냐고. 의열단이 뭐 어쩌고 막 그래. 근데 의열단이 뭔지 내가 그때 뭐 알아야지.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헤맨 지 수십 년. 마침내 매장 장소를 찾아냈지만 그곳은 공사판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희생지를... 기가 막혀. 장소를 훼손하지 말라며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세워둔 표지판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제 100여 명이 학살돼 매장된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무연고 분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때 불법적으로 학살된 사람들인데. 어휴,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아, 예. 하시면서 저기 표지판 보셨죠? 아, 예, 봤어요. 그게 어디쯤에 있었는지 알죠? 잘 몰라요. 골목 작업이라고 해서. 국가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을 저렇게 잡초 속에 묻어두고 현재는 여기 땅을 이렇게 파고 나무를 탑해서 현장을 저렇게 무참하게 저렇게 덮어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국가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민간인 학살 그 유해가 있는 곳이잖아요. 청주 형무소 사건 관련해서요. 아, 아예 모르고 계셨었나요? 관련된 안내판이 지금 현장에 뒹굴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요. 공사를 맡긴 청주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뭐 집단 외장지라는 이런 게 우리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어요. 역사의 현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 관청이 오히려 훼손에 앞장선 기막힌 현실. 아니, 현장에 그냥 표지판이 확인이 있는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인 걸. 그거는 아마 이제 그 관리부서가 우리 아마 뭐 이원화돼 있는 뭐 지도는 뭐 산지 관리하는 부서고 그래서 놓고 그쪽 부서는 아마 다른 부서인데. 예. 서로 어머니 말씀이 귀에서 하루도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없었어요. 네 아버지 산소 분명히 찾아놨고 저녁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술한 70몇 년을 지금 지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모시려고 지금 그러는데 오늘 가보니까 그냥 황당해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속상하셨어요? 아,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독립운동의 영웅입니다. 이런 분이 학살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유골이 묻혀 있을 곳으로 추정되어 있는 그 자리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방 후 다시 찾은 조국에서 독립운동가가 학살당한 경우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보도연맹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입니다. 흔히 보도연맹이라면 빨갱이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정부에서 만든 관변단체입니다. 주로 좌익 사상범이나 이승만에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향시키겠다고 만든
그런 단체가 보도연맹입니다. 네, 정권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역 할당이 내려왔었고요. 쌀이나 고무신을 준다면서 민초들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정권 차원에서 몰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갈 때는 속리산 구경을 시켜주겠다. 잠시 방공 교육만 받고 가라 하면서 데리고 가서 학살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학살이 벌어진 거였어요. 네, 스트레이트는 보도연맹으로 학살된 분들 가운데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한참 오르다 마주하게 되는 곳, 바로 밀양 보도연맹 학살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사살된 사람들 가운데 약산 김원봉 선생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던 의열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런 김원봉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동생 4명, 사촌동생 등 일족이 6.25 당시 산으로 끌려가 몰살됐습니다. 남자 형제 4분, 김원봉 약산의 식구니까 보도연맹이든지 아니든지 타깃이 된 거죠. 어머님은 그 당시 약산 집을 습격했을 적에 서울에서 붙들려 갔죠. 가서 신문을 당하고 일제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졌던 의열단 지도자 김원봉을 해방된 조국에서 검거한 사람은 부활한 친일 경찰 노덕술이었습니다. 노덕술이가 화장실에 있는 약산 장군을 바지도 올리기 전에 끌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서 사흘 밤낮을 우시고 그랬다니까. 친일 경찰들이 광복 이후에도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중용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 정화에서 이건 뭐 이승만 정권까지도 이어지는데 그 간부들은 80% 이상이 다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80% 이상? 예. 이승만 정권은 정적이었던 좌익계 독립운동 세력의 제거가 필요했고 친일 경찰들은 일제 시절에 그랬듯 이번에도 부역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일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변단체가 보도연맹이었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전향시킨다며 만들었던 보국연맹을 그대로 본따 만든 단체였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이제 그 지식인들이라든가 많은 활동가들을 감옥에만 가두니까 뭐 감옥도 넘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전향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본따서 이제 그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보도연맹을 만들었고요. 보도연맹을 만든 이들은 친일 검사들. 일본이 했던 그 제도를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한 주역은 그 검사들이고요. 그 검사들은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희나 혹은 오제도 같은 사람은 선우정원 마찬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아주 안 해. 보도연맹으로 학살된 이들의 유해는 전국 150여 곳에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총으로 죽인 뒤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고 확인 사살까지. 올라오니까 시체가 쫙 누웠어. 총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 나가지고 다 반대 타고 탄데 옷은 타고 살때 머리도 타고 뭐 창자 같은 거 내부가 막 피 나오고 그랬어요. 왜 지씨가 그래서 작업해가지고 묻으라고 해요. 이게 뛰면 죽인다 하는데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다니면서 개머리판으로 이제 치는 거죠. 조금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뭐 비명 소리가 나면 이제 그 총검으로 찔른다든지 다시 가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형을 했던 것 같아요. 무참히 살해당한 보도연맹원들 가운데는 독립운동가 출신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30년 일본의 국권 찬탈을 비판했던 육해동 선생. 2천만 동포들이여, 경술련의 오늘을 잊을 겁니까? 끓는 피의 기세가 다할 때까지 잊지 맙시다. 해방의 그날까지. 1950년 가창골에서 보도연맹으로 학살됐습니다. 1950년 7월 말경에 같이 대구 감옥소 이제 거기 가셨어요.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이 자네 아버지 호명하는 것 같다고. 그게 이제 그날 가창골로 이제 실려 와가지고 이제 학살을 당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시는 뒷모습을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한 분 그렇게 목 놓아 오시는 거 보고 그때 생각이 났었는가 보다. 독립운동가들의 유가족들에겐 빨갱이라는 억울한 딱지까지 붙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그때 뭐 중한방으로 다 돌아가셨다 하시면은 그 이후에 식구들 엄마의 고통, 빨갱이 안하기라는 그 좋은 글씨를 이마에 달고 재산 다 뺏기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인원은 20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재판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살을 자행했음을 시인하고 참회한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 저도 직접 쏘고 제가 거기 총살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도연맹은 적이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학살 지시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보도연맹은 그 당시에 상황이 하도 위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명으로서 특명으로서 보도연맹을 전부 총살시키라는 그것을 구두로 전략받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들 또는 무고한 양민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 가족들은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1호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란 거. 그 1호는 자기가 정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했죠.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에 등극하자마자 친일파를 대거 등용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경찰, 군, 이 권력기관의 친일파들을 중심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경찰에 쫓기던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 경찰에 쫓겨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겁니다. 김원봉 선생처럼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보도연맹원들의 학살을 지시했다. 이런 명확한 문건이 나온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바로 진행된 사건인데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일개 군인이, 일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 친일파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주로 경찰과 군, 헌병대 등 친일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승만 정권과 그에 결탁했던 친일파들이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하는 명분으로 보도연맹을 악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네. 가해자 중 한 명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국내에서 항일 운동을 펼쳐 사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은 박원근 선생도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건 속이 문드러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울었어요. 같은 동족한테 이게 죽다니 하면서 그 끌려가고 마지막 최후를 맞은 거. 정말 38에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응?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길에 그 생각하면 정말 속에서 불이 나고. 박원근 선생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끌려가고 희생되는 과정에 등장하는 가해자. 일제강점기 때부터 쭉 그 뒤에를 갖다 감시했던 사람이 친일 조선 순사였었는데 그 사찰계 순사였었는데 6.25 때에 그때까지도 이제 그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잡아다가 이제 조치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녔던 김달용, 그 고향이 충북 영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팀은 역사의 그늘 속에 숨겨져 있던 친일 경찰 김달룡 순사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원근 선생의 매형 이기영웅은 일제 시절 자신을 직접 경찰서로 끌고 갔던 김달룡 순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달룡이가 왔는데 10시에 딱 10시면 오는 거예요. 10시 차로 경성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갖다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5시간을 무릎을 꿇고서는. 그러나 김달룡 순사는 광복 이후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경무주임이 돼서 그냥 대단했다고. 순사가 이제 이게 특진을 한 거야. 얘 아버지를 갖다가 보훈의 보도연맹 관계로 해서 학살을 할 적에 그 사람의 영향이 컸다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를 사찰했던 친일 경찰이 해방 후 특진한 뒤 독립운동가의 학살에 관여했다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조선 경찰 직원록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조선총독부가 경찰만 직원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화 12년이니까 1937년이죠. 보훈경찰서 관할이죠. 네. 여기에 보면 김달룡이라고 나오죠. 1933년도부터 37년까지 조선경찰 직원록에 적힌 보훈경찰서 김달룡. 본적 역시 충북, 증언과 일치합니다. 근데 그런 정황상 보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0년 이후에 창씨개명을 하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모르면 사실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김달룡이 근무했다는 보훈경찰서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찾아봤는데 김달룡 씨라고 없어요. 이 정도면 생년월일 정도면 웬만하면 나올 건데. 혹시 인사사령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보도연맹 사건 당시 김달룡이라는 이름의 경찰은 전국에 모두 8명 있었지만 이들이 보훈경찰서에 근무한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정산을 정의를 숙이니까 쭉 찢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거고.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가운데 경무 주임급의 계급을 가진 한 명을 확인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부산에서 근무했다는 행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충북 보훈을 떠나 부산으로 도피한 것일까? 그래서 아주 옛날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서류는 다 경남 도경에 있습니다. 경남 도경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가능성. 경남 창원의 경남지방경찰청도 찾았지만 며칠 뒤 부산의 경무주임급 김달룡은 충북 보훈 출신 김달룡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는 경남에서만 근무한 걸로 보인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벽에 부딪힌 취재진은 1950년 당시 충북 보훈서에서 일했다는 전직 경찰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김달룡이라고 충북에 37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봐서는 틀림이 없는데 그때 그 폭격으로 다 서류가 다 없어져가지고. 폭격 때문에 서류가 다 없어졌어요? 보존이 안 돼 있다고. 광복 후 70년이 넘도록 친일 경찰의 죄가를 묻지 못한 결과 그들의 흔적은 이렇게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추적해야 윤곽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피해, 한국전쟁 피해,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해자들은 살아남아서 계속 가해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벌받지 않은 친일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권력을 누렸고 심지어 국가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현충원. 박용현 씨의 아버지 독립운동가 박원근 선생의 묘소 바로 옆묘역. 친일파 김창룡이 안장돼 있습니다. 학살을 가한 사람들은 그 헌병하고 군인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직접 지휘한 사람은 최A급 친일분자인 바로 김창룡이죠. 최A급,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한. 독립운동가와 악질 친일 인사가 나란히 자리한 모습은
일제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물림한 한국 현대사의 곡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여기 가서 묻혀 있을 수 있을까? 또 제2, 제3의 김창룡이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노독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과연 어디서 어떻게 그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가해자를 한번 좀 피해자는 분명히 전국에 100만이 넘치는데 학살당한 독립운동가 중에는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학살한 친일파는 거꾸로 국립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현실입니다. 전 독립군 자손들이 배를 골고 있다는 이런 기사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의 후손.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고요. 섬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친일파의 후손 얘기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좀 추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학살당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 이들에게 일어난 2차, 3차 가해 이야기와 더불어서 학살 가해자들이 무슨 일을 벌였었는지, 우리 사회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친일파들이 누구였는지 추적하겠습니다. 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세월이 100년을 흘렀습니다.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 역사의 수레바퀴도 대한민국도 똑바로 굴러갑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